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안톤 휘들러. 우리는 아버지 뻘되는 그를 항상 토니라고 불렀다. 토니는 프랑크푸르트 팀 선수들의 장비 담당이었다. 우리들의 땀내나는 유니폼들을 빨고 정리하고 축구화에 흙을 털어서 말끔하게 손질해주는 토니는 말하자면 프랑크푸르트 구단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직원이었다. 언제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독일 날씨 때문에 운동을 마친 선수들의 유니폼은 깨끗한 날이 아주 드물다. 훈련을 마치면 선수들은 흙 속에서 뒹굴다가 나온 듯한 옷들을 라커 바닥에 팽개치듯 벗어놓고 샤워실로 달려간다. 토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것들을 주워서 세탁실로 가져갔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35년 전 그때도 토니는 늘 해부작 웃는 바로 그 얼굴이었다. 처음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 나는 아버지 같은 토니가 내 빨랫거리를 정리하는 게 영 익숙치가 않아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두기도 했는데 토니는 그럴 것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며 이것은 내 일이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해서 상당히 자극이 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중략. 그날은 UEFA 경기가 있던 날이었고 음식과 음료가 무제한 제공되는 우리들이 이용하는 라운지 티켓은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정도 한다. 가끔 들르는 나야 항상 라운지를 이용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내 친구들은 은퇴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프랑크푸르트 구단은 수천만 원 하는 VIP 연간 회원권에 해마다 지정석을 내준다. 그렇게 대접하고 대접받는 모습에 묘한 부러움을 느낄 때가 많다. 중략. 차붐을 독일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것 역시 이런 이유의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중략. 물론 우리들은 스타이고 프랑크푸르트 역사는 우리들을 잊을 수 없을 터이니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허드렛 일을 하던 토니에게도 똑같은 대접을 하는 독일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뿐이다. 나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프랑크푸르트 회장단이 갑자기 고마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회장단이 바뀌었지만 누구도 토니의 이름에 줄을 그어버리지 않고 존중해줬다는 얘기다. 프랑크푸르트 라커에서 냄새나는 것들과 평생을 함께 보낸 그에게 프랑크푸르트가 평생 VIP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독일이라는 나라가 확 좋아졌다.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중략. 한마디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쓰는 독일 사회가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토니를 기억하는 독일. 정말 훌륭하다고. 이상은 차범근 전 감독. 차범근의 따뜻한 축구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가끔은 그런 독일이 부럽다라고 하는 차범근의 따뜻한 축구의 칼럼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고 아마 상표 등록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은 다른 데서는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네,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각이죠.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차가 이제 예를 들면 2-3시간 정도,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나더라도 그냥 들으면 되는데 정반대 12시간 차이 난다거나 그러면 생방송 듣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녹음 방송을 듣거나 이러실 텐데 아무래도 현장성이 떨어질 겁니다.
특히나 음악을 들으시려면 더더욱 그렇죠. 저작권법 때문에 듣다가 마니까요. 그죠? 그런 게 좀 아쉬우시죠? 라이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되는데. 그죠?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부는 원래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노정열 씨, 금요일에 하시는 노정열 씨 오늘 모십니다.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2부 이따가 노발대발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1부는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 이야기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내가 해봐서 다 아는데 이 양반이 그 감옥이라도 갔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에 가니까 떡이 있더라고요. 떡을 누가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구속되거나 그러면 떡 돌리겠다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셨으니까 나 모르는 사이에 뭐 구속이라도 됐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습길 정아님께서 결혼하셨다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결혼식 했다는 것도. 네. 구미TV에서 몇 분이 가서 축하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데이트하고 뭐 인사드리러 가고 양가 어르신께 이런 것들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결실이 맺어져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 잘했다고 와서 떡도 돌리고 이런 거 말입니다. 전 프로그램에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군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손뼉 한번 칩니다. 오늘 차범근 전 감독의 칼럼을 읽었습니다만 그래요. 워낙 격동의 현대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현대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쉽게 저버리거나 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주 오래된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이나 고궁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실제로 근데 일상생활에서 물론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애써서 지난날에 이 유산을 애써서 이렇게 버리거나 또는 낡아가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낡아가는 데 내버려 두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것을 전 근대적인 것, 봉건적인 것, 없애버려야 될 것,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분들.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광노현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 감옥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시고 지금 다시 강연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이분이 그야말로 이 한국의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만한 그런 한 분이었는데 잊혀졌어요. 그것도 자기는 잘 몰랐던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분이 잘못한 거라고는 지나치게 솔직했다는 점 그리고 밑에 스태프들이 광명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그에 비해서는 좀 가혹한 그런 처벌을 받았고 그보다 더 가혹한 것은 진보진영에서 그를 잊었다는 것이죠. 예. 차범근 선수가 올려줬던 오늘의 이야기는 쉽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라는 구단에 계셨었잖아요. 프랑크푸르트, 바이얼, 레버쿠젠 이런 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차범은 그곳에서 전설이었죠.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뼈를 묻은 그런 선수 아니었고요. 예. 레버쿠젠으로 가서도 많은 시즌을 보냈습니다만 그를 잊지 않고 아직도 차범을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헛된 일을 했었던 동양에서 갔었던 청년의 눈에는 유니폼을 빨고 선수들의 신발을 정리하고 그런데 신발을 정리한다는 게 각 선수마다 스파이크 있죠. 징의 재질을 달리하는 선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프로의 자세로 그걸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막 쉽게 미끄러지고 그러면 이것이 자기 탓인 양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화를 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구단에서 레전드급 선수와 이분을 동급으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연간 VIP권을 주고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이죠. 톤이라고 하는 그런 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범근을 모르더라도 이런 분들까지 대우하니까 예를 들면 구장에서 예전에 이제 그 레전드급 선수들이나 또는 스태프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리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럴 때 모두가 기립박수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 관중들 개인이 그분들이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구단은 잊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팬들은 구단에서 당연히 기리는 그런 분들은 훌륭한 분이겠거니라고 하는 신뢰 뭐 이런 거 있다는 것이죠. 마침 뭡니까? 오케 마리님께서 올려주신 이 텅 빈 독립운동가 추모식. 이동휘 선생 79주기 추모식. 이동휘 선생이 아무리 친서적 성향을 지닌 독립운동가셨다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장,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네 국회의원 나리들은 동료 출판 기념회에는 장소도 꽉 차서 장관도 서서 구경하더니만 이런 데는 가지도 않는군요.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거 뭐 의원들만 욕할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원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거 별로 없잖아요. 제발 개싸움만 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선거 때 돌아다닐 때 유권자들한테 고개 숙이는 그 각도의 반 정도만 회복해다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건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 몇 분은 아직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뭐 안중근 의사, 이봉창, 윤봉길. 그러나 그분들 유골이 제대로 수습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효창공원에 있는 그분들의 묘를 옮기라고 하는 그런 세태에 있습니다. 대신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잡아서 독재를 했던 수많은 민중을 도탄에 빠뜨렸던 그런 분이라던가 또는 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았던 심지어 전쟁통에서도 자신의 집권 연장만 꾀했었던 그런 초대 대통령. 이런 분들 기리는 움직임들은 차고 넘칩니다. 오히려 지나치죠.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다기보다는 무조건 이분들 떠받들면서 자신들의 괄호 열고 잃어버린 괄호 닫고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신들이 살아온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태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분들을 과도하게 지켜세운 건 뭡니까?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범죄를 저질러도 성공하면은 그것이 장땡이라든가. 네. 승자 역사는 언제나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작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었던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 성공한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역할을 자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뭐 이런 미덕들은 전부 다 처박혀진 것이죠. 남과 북 모두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면 약산 김원봉 같은 분들이요. 약산 김원봉. 저기 경상도 남쪽에 밀양 출신이던가요? 이분이? 진주 출신이던가요? 약산 김원봉 같은 분. 의열단. 예. 폭력투쟁을 하셨던 그런 분들. 무장투쟁이죠. 무장투쟁을 예. 꾀했었던. 이분은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우 합작을 꾀했었던 그런 분들은 그 와중에 암살되기도 했었죠. 대표적인 분이 몽양 여운형 선생 이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제의 손에서도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만 살아남았는데 해방 전후와 그리고 전쟁 거치면서 각 남과 북의 정권이 각자를 카운터 파트너 삼아서 말도 안 되는 독재로 치닫고 있을 때 그 와중에 동포의 손에 의해서 희생된 많은 애국지사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든 그런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국회의원, 신뢰되는 표현입니다만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어디에 가서 뭘 하든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요. 쿠바라는 나라에 보면 우리는 체게바라와 또 그 피델 카스트로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까밀로 시엔푸에고스라는 그런 젊은 독립 영웅도 그들은 기리고 있습니다. 혁명이 성공되기 전에 죽은 비운의 그러나 쿠바 인민들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분들 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미국과 이 줄다리기 하면서 말이죠. 간첩 혐의로 미국에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몇 명의 5명인가 7명인가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쿠바의 정부의 정권의 정략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병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뻥을 쳤었거든요. 당시에 정부에서는. 그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포로로 잡혔는데 나중에 그 살아있으며 확인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간첩질했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월남 파병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걸 하기 이전에 일단은 나라의 이름으로 가서 애쓴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던가요. 네? 그분들이 독재 정권의 합리화, 독재 정권이 정권을 공고해가는 과정에 쓸데없이 피를 흘렸다라고 매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희생 그 자체를 하찮은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리는 마음, 그리고 그 와중에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은, 역사로부터 잊혀져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하고 기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영웅들, 이동희 선생 같은 그런 위인급의, 레전드급의 영웅들뿐 아니라 그 와중에 희생된 그런 수많은 분들 말이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도 격변하는 그런 근현대사에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잊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 차범근 전 감독이 자기가 뛰었던 그런 구단의 그런 그 스텝 중에 한 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청소하던 아저씨, 네? 아니면 장비 담당 아저씨, 이분을 기리는 것을 보면서 독일의 저력을 느꼈다라는 이런 칼럼을 보면서 또 이러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저는 사실 그 TV를 요즘에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보더라도 그 다른 걸 봅니다. 케이블로 전환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본다거나 히스토리 채널 이런 거 좀 봐요. 예. 그래서 보면 그 스카이라이프 돈도 내는데 왜 시청료까지 또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KBS 시청료, 전파 수신료 이거는 KBS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 걸로만 생각해. 예. 전에도 이것 때문에 침을 튀긴 적이 있었습니다만 1,500원 인상해갖고 1,000원을 그럼 EBS한테 주란 말이에요. 자기는 500원만 갖고. 그리고 30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거둔 것은 TV 수상기도 뭐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그래서 9배를 더 번대요. 30년 전보다. 꼭 지들이 예, 지들한테 유리한 숫자만 들이대요. 예를 들자면 뭐 쌍용역이던가요? 쌍용역. 그 제천에 있는 뭐 근처에 쌍용시멘트가 있어서 쌍용역인지 모르지만 거기 뭐 1년 인건비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그래서 적자가 엄청나다. 근데도 거기 뭐 직원들은 그 10명, 20명을 쓴다 뭐 이러는데 속을 들여보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차 인원에 대한 수익은 별로 안 나지만 화물 수송비는 엄청나다는 얘기죠. 쌍용이란 역, 그리고 쌍용 시멘트에 연상되듯이 거기는 화물을 시멘트류 이런 것을 취급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역은 회사랑 다르기 때문에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그런 화물을 취급하는 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3교대로 한다 그러면 한 번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싹 빼놓고서는 거기에 1년에 무슨 사람의 승차하고는 드는 수익이 얼마고 거기에 드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뭐 자기한테만 유리한 그런 통계치를 가지고 왜곡시킨다는 거. 이런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철도를 민영화해야 된다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잡소리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그 와중에 다크 신사님 한성교 관련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고요? 야, 뭡니까? 이러저러 뭐 구설 수 있습니다만 이 새누리당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의 이런 개개인의 비리 사실 또는 새누리당과 친한 또는 지금 뭐 친박 세력이 됐던 친이 세력이 됐던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분들의 비리 한도 끝도 없죠. 한성교는 또 어떤 비리를 저지른지 모르겠네요. 예. 이분이 방송을 했을 때 아나운서 시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봤다기보다는 뭡니까? 그 국악이랑 또 양악이랑 대중가요랑 국악이랑 이렇게 통섭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MBC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뭐 세미 깊은 물이었나 뭐 이런 거였을 거야 아마. 그것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번 방송됐을 때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정규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노래마을이라는 팀으로 몇 번 방송을 했었죠. 예. 한성교 씨가 거기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방송을 통해서 본 인상과는 좀 달랐어요. 방송에서 봤을 때는 좀 다정다감하고 편안한 진행이었는데 좀 꽤 권위적이다라는 대기실에서 받았던 그런 한마디 하는 것은 꽤 권위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뭐 그것을 빗대갖고는 한성교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한성교 비리 얘기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느낌, 기억이 난다는 얘기죠. 새숲길 정아님, 병유 DJ님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뿅! 새부부 새숲길 정아 앤드 우미 올림이라고 오늘 떡 돌리고 가신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세르게이님 파병 조국을 위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 사진은 세르게이님의 사진입니까? 왼쪽에? 예. 그 아덴만의 영웅들 말이죠. 거기 청해부대가 지금 7진인가 몇 진이 지금 다시 파병이 됐다는데 이런 분들 거기에서 이제 그 상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청해부대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 대양해군을 지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수송로의 보호라는 것이죠. 연안해군으로만 머문다고 한다면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 인도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작전을 펼치고 우리 수송로를 원유가 됐든 뭐가 됐든 보호하려면은 멀리 가갖고 작전을 펼칠 만한 규모의 선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한국형 구축함이 아닌 진짜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은 프리기트함 정도의 그런 규모인데 구축함이 원래 없으니까 그걸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규모에. 그래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는 했었습니다. 그게 KDX-1 뭐 그전 급인데 지금 3까지 나왔죠. 이 정도는 돼야지 7,000톤, 8,000톤 이 정도는 돼야지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스트로이어입니다. 구축함의 영어로는 디스트로이어.
그야말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항공모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양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그런 함과 그것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중형급 그런 그 함, 그리고 잠수함들, 그것을 또 보급을 할 수 있는 보급함들, 수송함들, 이렇게 하면 꽤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것을 운용을 하려면은 돈이 꽤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지나치게 육군 위주의 그런 편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편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게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공군력과 해군력,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게 전쟁 억제 기능을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은 무조건 몰아내자라고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의 존재, 무력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주한미군이 한 번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땅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겁니다. 세르게이님의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멋집니다. 예,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예. 약산 김원본 선생은 밀양 출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케마리님. 그리고 귀요미 김영민님, 좀비콤비님, 휘아님, 뭐 이런 락매니아님, 섬세함 요자님, 찌짤찌다님, 소녀님, 셀프 검색해서 알아냈다고요? 예, 반갑습니다. 연지연곰탕. 우와, 노발대발, 아효, 개 탔어요. 공릉동 아줌마님, 어제 반가웠습니다. 오늘 모처럼 생방송 들으신다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어제 안 틀어주신 거 오늘은 꼭 듣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또 각성을 할 수도 있죠. 오늘은 그런 케이스에다가 또 시의적절한 선곡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이제 잊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 기릴 건 기리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 노래도 마찬가지죠. 이 노래는 두 명의 그런 젊은이들, 그 당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뭔 얘기냐면, 광주에 들불 야학이라는 야학이 있었죠. 요즘엔 야학이라는 것이 없죠, 이제 거의가 아니라 이제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었을 텐데, 야학 운동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는 식민지 시대에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해방 후에는 배움의 털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또는 민주화 시대 때는 이런 그러니까 노동자나 농민을 조직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도 있었고요. 야학, 학강과 강학. 학강은 학생이고 강학은 선생이죠. 어떤 교사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뭐라 그러나요? 사회성이 가미된 그런 야학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70년대 말 80년대에는 들불 야학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에. 그래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야학을 펼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선후배사였던 윤상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또 박귀순이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박귀순 전남대인가요? 하여튼 그 학생이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활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탄가스 중독인가요? 이런 걸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윤상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80년도 5월달 5.18 때 시민군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투사회보라고 하는 그런 소식지를 발간하기도 했었고요. 이분이 바로 전남도청 마지막 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전사를 한 거죠, 전사. 이분의 총에서는 발사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목숨을 건질 또는 국군을 향해서 발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죽을 줄 알고. 예. 윤상원 열사요. 예, 열사. 이런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열사라는 호칭이 어울립니다. 열사는 전남대 출신이고 후배 중에는 80년 5월 당시에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도 계시죠. 이분은 나중에 옥중에서 단식을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이 윤상원, 박귀순의 영혼결혼식을 테마로 해서 만들었던 그런 노래극의 일종의 노래극이죠. 거기에 삽입된 곡. 그렇습니다. 맷비나리라고 하는 백규환 선생의 이 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 또 청년이었던 김종률인가요? 이종률인가요? 하는 그런 광주 사람의 곡을 붙인 게 바로 이무리하는 행진곡이었습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두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가 있고 광주의 현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리는 방식도 있는 것이죠.